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양질의 뉴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기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분들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알찬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 일정이 확정됐는데 일부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를 문제 삼으며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양준우 대변인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치초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고 이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윤석열 캠프에 깜짝 합류해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도훈 전 본부장이 반문 기치를 내걸고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 캠프에 전격 합류하자 여권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경찰이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각종 단체가 진행하는 1인 시위를 방역지침 위반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무관용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노총 집회와 또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시작에 맞춰 한미를 비난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 군 통신선은 재개 보름 만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중국의 근거지를 마련한 흔적이 발견돼 수사당국이 이를 추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주소가 청주 간첩단의 현지 거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해 석 달간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온 특검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해온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검은 무려 9번째 수사였는데 일부 유족들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C가 경찰을 사칭하며 취재해 물의를 일으킨 기자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게 MBC 측의 설명인데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영국 항공모함 전단 미행을 시도하다 영국 호위함과 잠수함에 먼저 들통나 역추적되는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상세히 전해드린 바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의 서방 자유 진영 국가들의 함정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7함대가 서태평양에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에 이어 연안 경비함 2척이 곧 동북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여기에 독일 호위함이 11월 방한을 조율 중에 있고 미국 칼빈슨 항모 전단이 추가 배치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과 북한을 향한 견제와 압박의 일환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영국 항공모함 전단 미행을 시도하다가 영국 호위함과 잠수함에 먼저 들통나는 바람에 역추적되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꼬리가 밟힌 중국 잠수함은 2018년 1월에도 센카쿠 열도에 숨어들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들켜 이틀 동안 쫓겨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중국군의 7,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이 남진해부터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미행하다 호위함과 호위 잠수함의 음향 탐지기에 발각돼 역추적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호위함 켄트와 리치몬드함은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과 함께 남진해를 떠나 괌으로 향하던 중 바닷속에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잠수함 두 척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 잠수함 두 척의 미행을 놔두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향해 능동형 음향 탐지를 실시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잡아낸 중국군 잠수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모전단을 호위하던 S2특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세 번째 잠수함을 찾아내고 조용히 추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국 해군은 중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 그리고 태평양에서 무역과 안보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해 영국 항모전단을 미행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한 영국 해군 소식통은 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는 추세여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군은 냉전 시절 대서양 심해에서 소련과 대결을 벌였던 미국과 영국 잠수함 전력이 겪은 전투 경험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1세대 핵추진 잠수함은 오래된 설계와 기술 때문에 수중 항행 소음이 너무 심해 잠수만 했다 하면 미국과 일본의 추적을 받았는데요. 이때 얻은 별명이 바다의 경운기였습니다. 실제로 중국군 샹급 잠수함은 2018년 1월 동진하의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숨어들려다 소음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에 발각돼 이틀 동안 쫓기기도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문재인의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점쳐지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통신선 복원 불과 2주 만인 어제 우리의 통신 요구에 북한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은 매일 2차례씩 남북연락사무소와 동서의 군통신선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대해 김여정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한 직후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을 위임받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김정은이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가 결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역시 대내적인 선전과 달리 미국과 한국 정부에는 주한미군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일성 당시 북한은 미국에 북미 수교를 하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박지원 국정원장도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특기인 벼랑 끝 전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문재인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성의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연락을 끊은 데 이어 주한미군 철수를 왜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요? 청와대는 지난 4월부터 문재인과 김정은이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친서 외교를 펼친 끝에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 말고도 물밑 접촉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뭔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처럼 해서 일단 통신선 복원이라는 걸 이뤄냈는데 그 이후 뭔가 북한이 불만을 느꼈고 그래서 통신선 복원을 끊고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뭘 주기로 했는데 그게 미국이 됐든 무언가에 가로막혀 진척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또다시 압박 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건
이번 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의용이 미국을 왜 가겠습니까? 자, 일단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임기 말 문재인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설마 했는데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전당금지법을 만들었고,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조차 따져 묻지도 않고, 또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나서 연판장까지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과연 얘네들이 어디까지 따라올까, 따라줄까, 진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면 이번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험대에 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김여정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했으니 또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지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8.15 광복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복절 집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집회 주최 측과 이를 막으려는 서울시와 경찰 또 방역당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8월 15일 예고된 광복절 집회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던 집회 취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밖에도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광복절 연휴 개최되는 집회는 사실상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오 시장은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현장 근무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필요하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지하철 출입구 통제 등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언론에선 주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만 표적이 돼 보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만 총 41개 단체 3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도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각종 단체가 진행하는 1인 시위를 방역지침 위반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무관용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시 검문소 운영 등을 통해 인원 집결 및 시위 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시위 대회를 개최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피켓을 다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터 행사를 하느냐 하면 토요일부터 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1대1 시위를 하는 겁니다. 1대1인 시위. 이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 이거 이제 이번에 경찰들 떠들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이처럼 집회 주최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1인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방역법상 저쪽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명이 집결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된 1인 시위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구호 제창 등이 없더라도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5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에도 10에서 30m간의 1인 시위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하나라면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번 8.15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좌파 진영 노동자 집회에는 주로 사후 대응을 하다가 보수단체가 주로 집결하는 광복절 집회에는 유독 원천 차단이라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오늘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하는 등 지난 5월에서 7월 수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석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져 왔습니다. 올 초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꺼냈던 사면론이 여권 및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지만 4.7 재보선 결과 나타난 반문재인 및 반여당 정서, 또 코로나19와 아파트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문재인의 측근 중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실형 확정 및 수감에 따라 문재인이 퇴임 전에 김경수를 석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여권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촛불 시위와 소위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고, 이는 곧 지지층들의 반발로 이어져 그들이 노리는 야권 분열보다는 여권 분열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대선이 다가오는 국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된다면 야권 분열보다는 지난 총선에서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야권 통합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또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 대통령의 별칭대로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띠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부분보다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리적 시간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면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전직 고검장 말을 음성 대역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 사면이 당행될 것에 대비해 수천 수만 명의 민생사법 명단을 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의 결심과 추가로 포함시킬 중요 인사의 명단이 나오면 그 사람들만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면 대상자 명단은 며칠이면 만들 수 있고 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도 위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무부에서 직접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박범계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이 광복절을 무려 일주일 이상 앞두고 나온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인데요. 고령의 여성의 지병까지 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인권과 국격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악독한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악에 바친 국민들의 원성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런지, 문재인 당신이 지금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어제 40여 명에 달하는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특징을 꼽으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가 대거 합류했다는 건데, 무엇보다 관심을 받았던 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정책자문 전문가 외교안보통일 분과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 총괄간사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이 전 본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북 정책은 정파 정보를 초월해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도훈 전 본부장의 연결고리는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통일 분과 간사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소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다며 허물어진 외교를 어찌해서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캠프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허물어진 외교를 어찌해서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류하게 됐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대미 외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북핵 수석대표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를 주도했었고 3년 3개월이라는 최장수 본부장 기록도 세웠는데 당시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이 속내를 털어놓는 어떤 그런 당국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반문재인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야권 대선 후보 캠프에 왜 전격적으로 합류하게 됐을까요? 일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 직전인 지난해 12월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 올해 3월 발표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배제돼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국 공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된 배경에 뒷말이 무성했다고 하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부터 대북 접근법을 놓고 충돌하는 등 정 장관과 불편한 관계였던 이 전 본부장이 청와대에 눈밖에 난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눈밖에 나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한 윤석열 후보와 처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고급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전 본부장의 윤 전 총장 캠프 행에 청와대와 여권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보수정당 1위 후보의 정책을 자문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발표될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듯 보여집니다. 오늘은 1, 2위를 한데 묶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안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어제 대선 후보 경선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컷오프, 즉 예비 경선 결과를 1차는 다음 달 15일, 2차는 10월 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1차는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현재 13명인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2차 컷오프에선 여론조사 70%의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후보 4명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또 1, 2차 예비 경선에선 후보자별 압박 면접이 포함됐고 팀 배틀 토론 같은 후보자 간 토론도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압박 면접, 팀 배틀 토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마저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후보들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대변인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박 면접과 팀 배틀 토론 방식을 한번 연상해 보면 이준석이 대선 후보들을 쭉 앉혀놓고 면접을 보는 장면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최재형 등 정치 신인들보다는 당내의 기존 주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될 거란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불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경선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토론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과연 누구를 위한 경선 방식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입당하지 않으면 그 캠프에 간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서 입당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는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고요. 윤 전 총장 측 김영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대선을 치르면 5%포인트 차로 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자만도 불필요한 자학도 모두 병이 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도 자꾸 분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어른거린다. 그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있어 더욱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지도부 권한을 위임받은 경선준비위가 경선의 공정한 관리와 흥행을 위해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은 무리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뛰어야 할 선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본인의 유불리를 따라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방종일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즉, 당 중진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제가 이준석의 언행을 비판하면서 당내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준석의 거취를 포함한 문제를 대선 경선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본물이 터지는 양상입니다. 자꾸 자존심 상하게 더불어민주당 쪽과 비교해서 얘기해 유감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 보셨습니까? 의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과 일정 기간,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가끔 경선과 관련해 나오는 송영길의 발언은 후보자 간 네거티브가 심하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이지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본인이 시나리오도 쓰고 조명도 설치하고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고 관객도 불러오고 본인이 경선 과정 전부를 핸들링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다간 당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앵커인 우파걸의 휴가 관계로 이번 주 월, 화, 수요일 3일을 혼자서 진행했는데요. 내일은 우파걸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아침 7시에 정상적으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